재수 씨가 뭔데 나서는 거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아주버님의 손이 미영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미영 씨의 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밀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쾅! 허리가 문틀 모서리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겨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시아주버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 앞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장 하나만 찍으면 전 재산이 넘어가는 서류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골절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누워있는 미영 씨에게 시댁 형제들 중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버텨온 사람이 쓰러진 날, 단 한 명도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장롱 마지막 서랍에서 발견한 그것이 모든 걸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장미영 씨가 이 집 며느리가 된 건 23살 때였습니다. 남편 최진수 씨는 7남매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위로 형이 넷, 누나가 둘이었습니다. 모두들 반듯한 집과 번듯한 직업을 가졌지만 막내 진수 씨만은 달랐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결혼 전 친정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겠어? 미영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실한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남편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집안 전체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미영 씨는 시집 온 첫날 바로 알았어요.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 한성자 씨의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밥상 차리는 법이 틀렸다고 했어요. 상을 차리면 반찬 위치가 잘못됐다 했고 국이 짜다 했다가 다음엔 싱겁다고 했습니다. 걷는 자세가 건방지다고도 했어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가 반대로 말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트집의 이유는 언제나 새로 생겨났어요.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잘해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됐어요. 잘하면 원래 다 그래야 한다고 했고 못하면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댁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연히 무시당하는 날도 많았어요. 남편의 형님들, 누나들, 그들 배우자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요.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시잖아 라며 슬쩍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미영 씨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눈 감는 거였어요. 그 눈 감음이 더 사무쳤습니다. 미영 씨는 참았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었고 진수 씨에게 하소연하면 진수 씨가 더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마트 계산원 일을 하면서도 퇴근하면 시부모님 저녁을 챙겼습니다. 명절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손님이 오는 날이면 음식은 미영 씨 몫이었고 설거지도 청소도 미영 씨 몫이었습니다. 형님 내외들이 오면 웃으며 인사해야 했고 가고 나면 뒷정리도 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을 챙기면서 시부모님까지 수발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또 하루였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버텼는지 미영 씨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살아계신 한 그 집은 미영 씨의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선을 그어두면 조금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맡겨진 사람처럼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되뇌면서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어요.
미영 씨 머리에 흰 머리가 처음 보이기 시작할 무렵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숨 좀 쉬겠구나 싶었어요. 그 오랜 시집살이가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풀리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한동안은 그냥 멍하게 지냈습니다. 시아버지 수발은 여전했지만 그 눈치와 구박만큼은 사라졌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미영 씨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안도감이 채 식기도 전 시아버지 최병철 씨에게 파킨슨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미영 씨 나이 43이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는 미영 씨가 모시고 갔습니다. 남편은 일을 빠질 수 없었고 시아버지를 모시는 건 언제나 미영 씨 몫이었으니까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 씨는 버스를 타고 시아버지 옆에 앉아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또 시작이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한 자신이 못난 것 같아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수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파킨슨은 서서히 몸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병이었어요. 처음에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다음엔 걸음이 느려졌어요. 식사하실 때는 젓가락을 제대로 못 드셨고 나중엔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몸이 뻣뻣해져 깨시는 날도 있었죠. 미영 씨는 마트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시아버지 약을 챙겨야 했습니다. 주무시기 전엔 몸을 닦아드리고 주말에는 병원 동행도 해야 했죠. 그것이 다시 일상이 됐습니다. 시댁 형제들은 명절이나 연말에 한 번씩 얼굴을 비추고 갔어요. 아버지 안색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라는 말만 한마디씩 남기고요. 미영 씨가 1년 365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거나요. 시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병수발을 들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뚝뚝한 분이셨죠. 그냥 묵묵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가끔 미영 씨가 약을 드릴 때 손을 꼭 쥐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한 번, 오래, 꼭. 그럴 때마다 미영 씨는 그게 무슨 뜻인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고맙다는 뜻인지, 미안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별 뜻 없으셨던 건지. 하지만 끝내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어느새 53이 돼 있었죠. 세월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실감됐습니다. 시아버지 최병철 씨에게 치매가 동반 진단된 건 파킨슨병이 깊어지고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엔 오래된 기억들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 드신 약을 오늘 또 달라 하시거나 며칠 전 있었던 일을 기억 못 하시거나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래전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시는 날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미영 씨가 누구인지 헷갈려 하시는 날도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뜻을 표현하는 것,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셨어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진단이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맏형 진태 씨가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임이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회의 같았어요. 오랜만에 모인 7남매의 얼굴들. 다들 중년이 됐지만 그 집안의 공기는 미영 씨에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미영 씨는 진수 씨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발 별일 없이 끝나면 좋겠다고 속으로 바랐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의 얼굴을 보니 각자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온 것 같은 기색이었습니다. 진태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뜻을 표현하시기 어려우니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둬야 할 것 같다. 말은 그럴듯했죠. 효자 노릇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아버지 집은 공평하게 7으로 나눠야지. 공평하다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미영 씨는 그 단어가 얼마나 편의적으로 쓰이는지를 그 순간 다시 한번 느꼈어요. 30년 가까이 진수 씨 내외가 부모님을 모신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입 밖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그 혹독한 시집살이도 10년 넘게 밤마다 잠을 쪼개가며 시아버지의 파킨슨 병을 수발하던 날들도요. 그냥 없던 일처럼, 처음부터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러시면 저희가 30년 동안 부모님 모시면서 쓴 돈도 7으로 나눠내 주셔야겠네요.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전부요. 순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날카롭고 거칠고 막힘이 없었죠. 맏형님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구박을 하셨는지 알겠네. 욕심이 그렇게 꽉 차 있으니 어머니가 못 견디셨지. 20년 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이었어요. 옆에 있던 아주버님이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재산 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신 거였잖아. 이제서야 본색이 나오는 거지.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저렇게 욕심이 많으니까 사는 꼴이 저 모양이지. 미영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할 말은 산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말을 해봤자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걸 오랜 세월 속에서 이미 배운 뒤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미영 씨의 말이 제대로 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진수 씨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형들의 얼굴을 보다가 미영 씨의 얼굴을 보다가 그냥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막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목소리가 있어도 닿지 않는 자리. 30년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 진수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참아온 거였겠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수 씨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 씨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를 들으면서 한참을 그냥 서 있었죠. 이상하게 그 물소리가 위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물소리가요. 그날 밤 미영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서럽다는 것도 억울하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만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 피로가 그날 밤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죠. 울면서도 내일 아침 시아버지 약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 한켠에 맴돌았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미영 씨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트 일을 나가고 돌아와서 시아버지 저녁을 챙기고 약을 드리고 주무시는 걸 확인했죠. 달라진 게 딱 하나 있다면 미영 씨가 거실과 현관에 CCTV를 달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낙상 사고가 걱정됐습니다. 파킨슨의 치매까지 오신 시아버지가 혼자 계시다 넘어지면 큰일이었죠. 미영 씨가 마트에 나가 있는 동안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가끔 전화를 하긴 했지만 직접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기도 했고요.
CCTV를 달고 나서는 휴대폰으로 수시로 시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계산대에 손님이 있어도 잠깐 틈을 내서 확인했어요.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 즈음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하나둘 자신의 몫을 맏형 진태 씨에게 위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만 믿으면 된다며 모든 걸 맡기고 손을 뗐습니다. 자기 몫을 챙길 때가 오면 챙기되 그 전까지의 번거로운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미영 씨 귀에도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형님만 믿으면 된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손 하나 보태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정권이 진태 씨 한 사람에게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이 왔습니다. 미영 씨가 마침 반차를 내고 집에 있던 날이었어요. 시아버지 병원 예약이 되어 있던 날이었거든요.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주버님 진태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묶음이 들려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는 기색이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뭔가 준비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진태 씨는 말없이 시아버지가 앉아 계신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영 씨가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요. 진태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수 씨가 뭔데 나서는 거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버님의 손이 미영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미영 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밀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허리가 문틀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려 했는데 허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진태 씨는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섰죠. 구급차가 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아버지가 거실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냥 멍하니 이쪽을 보고 계셨어요. 미영 씨는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그 눈과 마주쳤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 눈이었어요. 나중에도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척추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영 씨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도 머릿속에 시아버지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지금 집에 혼자 계신데 누가 저녁을 챙겨드리지? 약은 누가 드리지? 밥은? 그 생각들이 수술 걱정보다 먼저 들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미영 씨에게 시댁 형제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진태 씨는 사과 한마디가 없었고 다른 형제들은 문자 메시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미영 씨는 그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지 싶었어요. 오히려 그 담담함이 서글펐습니다. 놀라지 않을 만큼 익숙해진 게 슬펐어요. 입원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제야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진수 씨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는 병문안 전화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수발은 어떻게 할 거야? 빨리 퇴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척추골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사람에게 퇴원을 재촉하는 전화였어요. 문자 하나 없던 사람들이 시아버지 수발 걱정에는 이렇게 발 빠르게 연락이 왔어요. 그 전화들 중 하나는 미영 씨를 밀쳐 다치게 만든 장본인이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진수 씨는 병실 밖 복도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게 몇 마디만 하다가 끊었어요. 병실로 들어와서 미영 씨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복도 구석으로 걸어 나갔어요. 미영 씨는 병실 창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기댄 채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30년을 참아온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미영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몸도 말을 듣지 않았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울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무게를 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미영 씨는 수술 후 2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더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 혼자 계신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수 씨 혼자 출근하면서 수발까지 하는 건 무리였어요. 미영 씨는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시아버지 약부터 챙겼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미영 씨 몸뿐이었어요. 시아버지 최병철 씨는 그해 가을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먼저 깨어 시아버지 방을 확인했어요. 숨이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미영 씨는 곧장 진수 씨를 깨웠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시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평온하게 눈을 감으신 뒤였어요. 임종을 지킨 건 진수 씨와 미영 씨 두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달려왔을 땐 이미 늦은 뒤였어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미영 씨는 쉬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챙기고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진수 씨도 옆에서 함께했어요. 시댁 형제들은 자리를 지켰지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랬어요. 장례가 끝나고 공증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치매 진단 이전 아직 의사 표현이 가능하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시댁 형제들 앞에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단 2줄이었어요. 집은 막내 진수 내외에게. 이유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시댁 형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공증 시점이 치매 진단 이전이라는 게 명백했는데도 그랬어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진수 씨 내외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진태 씨가 치매 노인 앞에서 서류를 들이밀던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미영 씨를 밀쳐 쓰러뜨리는 장면도요. 미영 씨가 낙상 방지용으로 달아뒀던 그 카메라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카메라가 그날의 모든 것을 기록해두고 있었어요. 낙상을 막으려고 달았던 카메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소송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시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혼자 오래된 장롱 서랍을 하나씩 열어갔습니다. 낡은 옷들, 오래된 서류들, 쓰다 남은 약봉지들. 그러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가장 뒤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손에 닿았습니다. 꺼내봤더니 처음 보는 낯선 봉투였어요. 두껍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봤더니 그 안에 통장이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통장을 열어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명의는 다름 아닌 미영 씨 이름이었어요. 미영 씨 모르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미영 씨 이름으로 만들어둔 통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온 해부터였어요. 결혼한 그 해부터 매달 입금이 돼 있었습니다. 어떤 달은 5만 원, 어떤 달은 10만 원, 어떤 달은 20만 원. 숫자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빠진 달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미영 씨는 손가락으로 입금 날짜들을 짚어가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심하게 구박하던 해도 있었고, 진수 씨가 공장을 잃고 몇 달을 허우적댔던 해도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허리를 다쳐 마트를 쉬었던 달도 있었죠. 그 달에도 입금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으셨던 분이 그 힘든 날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잔액은 시댁 형제들이 다투던 집값에 맞먹었습니다. 30년의 작은 숫자들이 쌓여서 그렇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요. 가끔 약을 드릴 때 손을 꼭 쥐시던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30년을 숫자로 기록해두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미영 씨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위가 어두워질 때까지였을 거예요. 그 어두운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는 들고 있던 통장을 건넸죠. 통장을 보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명의를 확인하고 첫 페이지를 펼쳐보고 날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동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미영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이 혼자 다 버티고 있었던 걸 아버지는 알고 계셨구나. 미안해.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말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었죠. 30년이 그랬고 그 순간도 그랬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CCTV 영상과 공증 유언장이 모두 인정됐어요. 재판부는 진수 씨 내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집은 진수 씨 내외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진태 씨는 미영 씨를 밀쳐 척추골절을 입힌 것으로 별도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됐어요. 결과만 보면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그 시간 동안 진수 씨 내외가 얼마나 버텨야 했는지는 결과지 한 장에 담기지 않았어요. 진태 씨 쪽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미영 씨에게 연락이 닿았어요. 잠깐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생각할 것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영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합의 없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분노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분을 토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쏟아부을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태 씨 때문에 더 소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법이 할 일을 하면 됐습니다. 시댁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미영 씨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놓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소송이 마무리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영 씨는 동네에 작은 공간을 구했어요. 시아버지가 통장에 넣어준 돈으로 차린 곳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낮에 들러 밥도 드시고 차도 한잔 하다 가시는 작은 사랑방이었어요. 거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이름을 정할 때 미영 씨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철 사랑방으로 지었어요. 시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진수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야. 왜 하필 거기에 그 이름을 써?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말 한마디 없이 30년을 기억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쓰는 거예요. 진수 씨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랑방을 준비하는 동안 미영 씨는 분주했습니다. 공간을 손보고 탁자를 드리고 찻잔을 고르고 동네에 알리고 하나하나 쉽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막히면 다시 알아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는 지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 일을 할 때는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시부모님을 위해 해온 일을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이 가벼웠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방 준비에 한창이던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연이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기사가 났습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시댁 형제들이 치매 노인에게 재산 서류를 들이밀고 며느리를 밀쳐 척추 골절을 입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진태 씨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동네였으니까요. 미영 씨는 그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거나 이제야 복수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싶었습니다. 뒤를 계속 볼 이유가 없었어요. 사랑방 문을 연 첫날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사랑방 문을 열고 서 있었어요. 첫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조금 구부정하게 조심조심 발을 디디면서요. 들어서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셨어요. 낯선 곳을 확인하듯이요. 미영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그 한마디가 참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30년을 참고 버티고 지탱해온 사람의 목소리치고 너무 맑아서 어르신이 잠깐 멈추고 한 번 더 바라봤을 정도였어요. 그날 오후 진수 씨가 잠깐 들렀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미영 씨가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요. 얼마를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미영 씨가 대답했어요. 바빴죠. 어르신들이 말씀이 많으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어요.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에게 그런 저녁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날들이 쌓여가기를, 그냥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미영 씨는 바라고 있습니다. 미영 씨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30년이라는 시간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무게인지 직접 그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참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내가 뭘 위해 이러고 있나 싶은 날이 올 때의 그 허탈함이,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 없을 때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한동안 마음에 남았던 건 미영 씨 시아버지의 장롱 속에 있던 통장 한 장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던 분이 30년을 꼬박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 때문이었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이미 그 시간을 견뎌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미영 씨도 그걸 알았으면 했을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